자,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맞나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이제 세계 4대 문명 4개 중에서 2개를 봤죠. 세계 4대 문명 뭐뭐 있다 그랬어요? 강까지 같이.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 2개였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 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그렇게 2개 봤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남은 2개 인도, 인더스 강, 그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 그렇게 보실 텐데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 많은 내용들을 배웠지만 그거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형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2개니까 개방적 지형.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치 형태, 그다음에 또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죠.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이니까 전쟁 날 일이 없으니까 죽은 뒤에 내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미라 뭐 사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인 지형이니까 교류도 많지만 침략당할 일이 많고 전쟁이 자주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현세적 세계관,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태양력, 태음력 뭐 이런 것들, 뭐 지구라트니,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어, 그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인도, 중국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도는 기억하시다시피 인더스강 유역에서 문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인더스강을 따라서 이제 고대 도시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모헨조다로, 하라파 요 도시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앞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나, 라가시 이런 도시는 기억해달란 말을 안 했었는데 여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 2개의 도시는 좀 특별해요. 계획 건설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헨조다로, 하라파는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2지역이에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가고 있는 이 2개, 모헨조다로, 하라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 2개의 도시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은 이 도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전 설계에 따라서 건설됐구나라는 게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구역이 구분 나눠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에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작다는 건 이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보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벽이 쳐져 있고 길이 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철저하게 처음 설계될 때부터 사전에 설계된 그 설계에 따라서 세워진 도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듯한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도로가 이렇게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도시들이 사전 설계에 따라 건설된 도시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듯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세계 4대 문명 다른 문명들이 다 그렇듯이 청동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문자를 사용하죠. 세금을 걷든지 뭐 상업행위를 하든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든지 문자를 사용하는데 지금 세계 4대 문명이 다 문자를 써요. 문자를 쓰는데 이 문자가 문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집트는 그림 문자였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였고요. 여기는 그림 문자인데 이집트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인장 문자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여기 문자는 약간 도장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도장 같다라고 해서 인장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냥 그림 문자, 여기는 인장 문자. 근데 딱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해석이 되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인더스 문명의 인장 문자는 지금도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대박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인더스강 이제 아라비아 해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도 교역을 했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기존의 인더스 문명을 만들던 사람들 말고 새로운 민족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아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에 뭐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이 아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영역을 넓혀서 겐지스강 유역까지도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기존의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 도시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입해서 영역을 넓혔다는 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쓰겠어요? 철기를 쓴다는 거죠. 철기를 이용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도시국가들을 건설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더스강에서 그치지 않고 겐지스강까지도 영역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스트제 이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인도의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예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아리아인은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아리아인들이랑 머릿수가 누가 더 많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아리아인들이 철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긴 거거든요. 정복을 한 거고. 그러면 아리아인들은 일단은 철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지배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아리아인들보다 지배받을 기존 사람들이 머릿수가 훨씬 많아. 그러면 아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배당하는 사람이 머리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숫자는 적어도 우린 너네들을 이긴 지배하고 있는 너네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야. 이걸 강력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제도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원주인들을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데 요 드라비다인이라는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드라비다인들을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로 지배를 했다라는 거. 누가? 아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아리아인이 지배층이 되고 그리고 카스트제가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적용한 이제 신분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인데 요 카스트 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왕이 가장 높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특이해요. 귀족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사제들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가장 높은 신분을 차지해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제인 브라만이 가장 높은 신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무사, 왕도 여기에 속해요. 무사나 왕 이런 사람들이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에 속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농사짓고 장사하는 평범한 평민들이 바이샤 계층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예 계층에 수드라 계층이 있고 그거보다 더 아래에 불가촉 천민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카스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아리아인들은 이 카스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브라만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믿었고요. 그다음에 이 브라만교의 경전, 즉 브라만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성경 같은 거죠. 이런 책이 바로 베다인데 여기서 윤회를 강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윤회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생애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살았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엉망이었으면 다음 생에는 더 안 좋은 걸로 태어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지금의 카스트제를 정당화하는 걸로 이용해요. 이 논리를. 그래서 지금 내가 브라만 혹은 크샤트리아 이렇게 높은 카스트인 이유는 지난 생에 잘 살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 만약에 뭐 바이샤나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렇게 낮은 카스트라면 내가 전생애가 뭔가 엉망이었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 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내용들이 베다라는 경전에 들어가 있고 이게 브라만교라는 종교의 이제 경전,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브라만교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신분제로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신분제가 적용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특히나 누가 불만을 가졌냐면 사실 당연히 가장 높은 신분이어야 되는 건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서 무기가 강해지고 이러면서 무사들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활약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열심히 활약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평민들, 농민이나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농사 짓고 장사하고 돈 벌고 막 활약을 해요. 무사들도 활약하고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무사들도 활약을 하고 세 번째 평민 계급인 바이샤들도 활약을 하는데 결국 인정받는 건 최상위 계급인 종교적 사제들, 브라만들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불교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등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전쟁하고 또 농업기술 상업도 발전하면서 두 번째 계급인 무사 왕들이 있는 크샤트리아와 세 번째 계급인 농민 상인들이 있는 바이샤들이 활약을 하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군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누구? 크샤트리아 그리고 농민층인 바이샤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아무리 성장을 해봤자 결국 대접받는 건 브라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를 중심으로 특히 크샤트리아를 중심으로 기존의 브라만 즉 종교적인 사제가 가장 높은 대접을 받는 카스트제 그리고 이걸 정당화하는 종교인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게 되고요. 그중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족인데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 왕족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존의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를 비판했던 가장 주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크샤트리아잖아요. 그러면 왕족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도 당연하죠. 크샤트리아에 속해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윤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가 이 인생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리인지 그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내가 죽으면 새로운 무언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윤회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무한히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 반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의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3대 종교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예요. 천천히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강이 나와 있는 것처럼 황하강이었죠. 그냥 황하라고도 해요. 왜냐면 저 허자, 저 하자가 강하자라서 황하강이라고도 하고 그냥 황하라고도 합니다. 중국은 사실 황하강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신석기 문화들이 발전을 했어요. 창장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의 또 다른 강이에요. 어쨌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청동기 문화가 농경 문화와 함께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하강이고 여기가 창장강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황하강이고 요게 이제 창장강이 되죠. 그리고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명들, 특히나 청동기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곽을 두른 도시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성곽이에요. 이렇게 성곽으로 주변을 둘러치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나라는 사실은 상나라 이전에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애매해요. 실제로 있었던 나라인 건지 점점점 실제로 있었다라는 쪽으로 연구계가 기울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초의 나라인 전설상의 나라인 하나라가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맨 처음 배우는 나라는 상나라예요. 상나라. 상나라가 이제 황하강, 중류 하류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 일대를 정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도구는 청동기고요. 근데 상나라의 청동기는요. 조금 주목해서 볼만해요. 왜냐면 엄청 잘 만들어요. 우리 이 수업 PPT 첫 화면에 있었던 그것도 요 상나라 거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는 4개 문명 다 만들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인도 문명, 중국 황하 문명 다 만드는데 그중에 수준이 높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중국 상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보기엔 안 예쁠지 몰라도 어쨌든 뭐 예쁘고 안 예쁘고야 개인 취향이겠지만 이런 게 만들기 어렵겠다는 건 보이죠. 쉽지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늬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죠? 요건 더 어려워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는 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래서 또 중국 상나라의 이 청동기의 특징은 글자를 새겼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으로 이런 청동기에 남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농경 문화가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달력을 제작하고요. 그래서 이걸 제사와 농경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배층들이 다른 뭐 우리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에 봤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으로 지배층이 형성되고 그 지배층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신의 권력을 빌어서 정치를 하는. 그래서 이건 내가 내리는 명령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나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신의 명령을 대신 전달해 줄 뿐이다. 이렇게 신정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가 왕을 신의 대리자로 삼으면서 지구라트를 만들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대접을 받으면서 죽고 나면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로 지키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신의 권력을 빌어서 정치를 하는데 이게 중국 상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점을 쳐서 이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물어서, 그러니까 이 신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왕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의 문자는 갑골문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계 4대 문명은 다 문자를 쓰는데 어떤 문자를 쓰는지가 다 다르다고. 이집트는 그림 문자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였고요. 인도는 그림 문자인데 인장 문자라 그랬죠. 여기는 갑골문이에요. 갑골문은 요거는 근데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뼈에 새기는 거예요. 뼈에 새기는 건데 요 갑골문은 앞전에 배웠던 신정정치랑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든지 뭐 궁궐을 세운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왕밖에 없다. 이게 신정정치의 기본 논리잖아요. 근데 그 점을 칠 때 갑골문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떤 식인 거냐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갑골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거북이 등딱지나 아니면 좀 소의 어깨뼈 이런 넓은 뼈에다가 내가 뭘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새겨요. 그리고 이걸 불에 살짝 구우면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이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라지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라진다는 건 신이 허락하신 뜻이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왕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갑골문을 신정정치에 이용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나라 다음에 나타나는 게 주나라예요. 상나라의 서쪽에서 일어난 나라고요. 기원전 11세기 중반쯤에 상을 무너뜨리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나라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정치 형태가 바로 봉건제예요. 봉건제는 어떤 거냐면 수도는 왕이 직접 다스려요. 근데 왕이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럼 한 명한테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들한테는 나라 전체 지역의 일부 땅들을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 가서 여기 다스려. 넌 저기 가서 저기 다스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장단점이 동시에 있는데 일단 장점은 뭐냐면 이 시기는 지금처럼 뭐 카톡이 되고 인터넷이 되고 뭐 컴퓨터로 연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아들한테 믿고 맡겨두면 좀 효율적으로 넓은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이라고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 첫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지금 수도가 여긴 거잖아요. 호경. 이게 지금 요 색깔이 주유의 범위인데 여기가 수도니까 여기에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이런 나머지 지역들을 떼주고 여기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자기 형제나 친척들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혈연 중심의 가족 중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의 왕과 제후들의 친척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명절날 이렇게 시골 가보면 잘 모르겠는 친척분들이 와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 결혼식 가면 더 심하죠. 어머님이 우리 친척이라고 해서 인사는 드렸는데 사실 처음 보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점 친척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중앙의 왕을 굳이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봉건제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봉건제의 장점은 교통이나 통신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넓은 영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점점점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물려주다 보면 중앙의 왕과 지방에 가 있는 제후의 친척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이 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점차 분열되게 되는 봉건제가 적용되면 보통 분열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봉건제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